7,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물들이 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하긴 처음인데요. 지난번에 젊은 건축가 포럼 했더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긴장되고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할만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만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 혹시 바르셀로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따라오면은 제법 바르셀로나나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지금 게시판도 열어놨으니까 궁금한 분들 물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옆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도 있고, 이 지금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이 옆에 채팅창이 지금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여행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혹시 이 가우디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아니죠. 오늘 이 라이브를 3개의 김은찬 씨 제 거 유튜브 요즘에 많이 보고 계시죠? 진짜 바르셀로나 가기 전에는 보고 갔으면 좋은 것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지드리기로 3개 정도, 4개의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앞으로 별일이 없으면 늘 화요일 8시 되는 이 시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유튜브에 하나하나의 비디오 클립으로 올린 이 건물들을 소개했었는데, 그 건물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궁금한 것도 들어보면서 이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서 이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이 도시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지역적으로도 한번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한 건물만 막 꽉 짜여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면 오늘은 구도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구도심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구도심 안에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느 곳에 가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기에 진짜 제가 안 가르쳐주면 잘 안 찾아가실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세요? 바르셀로나 랜선 여행.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멀리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너무 길게 끌지 않으려고 하고요. 한 챕터, 제가 생각하는 한 단락당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제 얼굴을 이제 그만 보고요. 자, 트랜지션을 지구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구 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바르셀로나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대륙의 동쪽 끝이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이베리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제 유튜브 채널을 평소에 많이 보셨던 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말 그대로 땅 가운데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죠. 실은 이걸 바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브랄타 있는 부분에는 거의 모로코랑 붙어 있으니까요. 여튼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는 이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합치면 이베리아 반도거든요. 그 반도의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제 소개를 안 하고 시작했네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저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저는 한국을 98학번인데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년도에 스페인에 유학을 가서 2012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이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이 스페인에서 거주하면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이따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저의 이력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은 저는 지금 시작하고 건축을 98년도에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실무로 건축을 수련해 본 적, 실무 설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은 건물이 단 하나도 없어요. 건물을 짓지 않는 건축가예요. 그 대신 제가 남들보다 더 경험을 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요. 오늘 두 번째 챕터로 준비한 어떻게 하면 건축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셔요? 저는 학생 설계만 15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학생 설계의 달인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스페인이라고도 부르고 에스파냐라고도 부르는데 에스파냐는 스페인어로 부르는 스페인의 명칭이에요. 어떤 책들에 보면 에스파냐가 스페인이랑 같은 나라인 줄 모르고 쓰여진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이베리아 반도의 오른쪽에 거의 5분의 4를 해당하는 것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 스페인,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이고요. 왼쪽에 대서양에 접하고 있는 것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가보면 건축 양식이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엔 지중해는 온화한 기후 그리고 온화한 햇빛이 이 문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가우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이베리아 반도 한가운데에 마드리드가 있죠.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주도로 삼고 있는 주의 이름은 카스티아예요. 제가 가우디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가우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보자면 가우디는 자기가 고향인 카탈루냐와 카스티아 지역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카탈루냐 사람들의 조형성과 카스티아, 그러니까 마드리드 주변 사람의 조형성을 비교하는 것은 외눈박이와 그리스인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이 내륙에 있는 마드리드 사람, 우리는 고원 사람이라고 스페인 사람들 관습적으로 부르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고 햇빛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가우디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뭔가 사물을 봐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을 봐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햇빛이 너무 강한데 보면 으악! 눈부셔! 이렇게 하면 조형 예술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아주 단순한 순수한 입방체 말고는 그것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크게 잘라진 건축을 하죠. 예를 들어 보자면 스페인에서 한 7분 응선 밑으로는 고딕 건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딕 건축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여기 7부, 제가 마우스가 이렇게 가는데 한번 보세요. 바르셀로나, 사라고사, 바야돌리드도 있고요. 여기 무르고스, 레온 이쯤에는 다 고딕 성당들이 위쪽에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 고딕 성당이라기보다는 신고전주의 그리고 고전,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 같은 거 고딕 성당이죠. 하지만 남부, 로마 쪽으로 점점 남부로 가면 갈수록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건축, 그리고 고전에 더 가까운 건축, 덩어리감이 있는 건축이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딕 건축이라는 것은 프랑스 파리가 발상지죠. 햇빛이 덜하고 햇빛이 강하지 않은 그 어스름한 햇빛 속에서 이 조각들이나 이 미세한 장식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아주 강렬한 햇빛 속에 놓인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리 없거든요.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 지중해 곁에 있는 아주 온화한 기후가 있어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바르셀로나를 도시적인 역사로 살펴보자면 300년경에 로마 성벽이 지어져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바르셀로나 도시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르셀로나를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바르셀로나라는 이 지역에
좋은 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코르세롤라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위쪽을 푹 타고 가서 이 북쪽으로는 도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고 발전하기가 어렵죠. 여기 몬세랏 산이 여기에요. 굉장히 이 산도 굉장히 제법 높은 산입니다. 몬세랏. 몬이 산이고 세랏이 톱니라는 뜻이죠. 뾰족뾰족. 톱처럼 뾰족뾰족해서 톱니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코르세롤라 산맥 안쪽에 지중해 온화한 기후가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바다가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것을 얻을 만한 곳이라서 가우디가 대학 졸업하고 첫 해 1878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시간 정도 걸려요. 맞아요. 김은찬 씨.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 수도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꼭 갈 만한 곳이죠. 78년도에 대학 졸업하면서 가우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에서 나온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레이알 광장에 있는 가로등. 오늘 인터넷 온라인이니까 바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플라사 레알 바르셀로나. 플라사 레이알로 가버리네. 여길 찾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좋네요. 오케이. 맞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진이 잘못됐어요. 여기 있는 사진은 다른 곳에 있는 사진이고 제가 찾으려던 곳은 여기가 맞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들어가면 구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람블라스라고 하는 커다란 길이 있거든요. 이 람블라스라고 하는 커다란 길 옆에 플라사 레이알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 분수가 있고 양쪽 편으로 가로등이 2개 있어요. 자, 내려가 볼까요? 이 가로등 보이시죠? 이 가로등이 가우디가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시에 재정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로 만들었었던 3팔 그리고 6팔 가로등이라고 말하는 가스 가로등 계획안입니다. 근데 이 가스 가로등 계획안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셔요? 이게 상업의 신인 메르스 에투구거든요. 메르스 에투구는 이 투구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걸 메르스 에투구라고 부릅니다. 이 메르스 에투구를 가우디가 여기에 올린 이유는 우리는 마드리드 사람과 다르다. 우리 카탈루냐 사람은 원래 그리스에서 해양을 타고 넘어온 해양 원정대의 자손이다. 이걸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가우디가 시장에게 보낸 설계 설명서에서 보면 우리가 카스티아인과는 다른 지중해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카탈루냐의 본성, 이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이 레이알 광장에 있는 이 가로등을 만들면서 그 위에 그리스의 신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상업의 신. 왜냐하면 해양 원정대의 자녀거든요. 다시 뒤로 돌아가 보자면 여튼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륙에서 왔다기보다는 그리스를 통해서 넘어온 해양 원정대가 실은 처음에는 이 코르세롤라 산맥 올라가는 지역쯤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과학 시간, 그걸 뭐라고 하죠? 지리라고 하나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 지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 삼각주라는 게 있죠? 이게 지중해고 습기가 제법 있으니까 뒤쪽은 산이 있고 여긴 해발고도 0m고 해발고도가 한 400m쯤은 되거든요. 이 코르세롤라 산이. 그러니까 산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흐를 테고 퇴적 물이 이렇게 쌓여서 여기 삼각주가 하나 생기고 이쪽에도 삼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메소스강, 왼쪽에 있는 강이 요브레가강. 두 강.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지중해로 막혀 있고 북쪽으로는 코르세롤라 산맥이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요브레갓강, 동쪽으로는 메소스강이라고 하는 지형 지물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실은 바르셀로나 영역 바깥에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인류 주거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지금 이쪽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 구도심 쪽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바르셀로나 구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도심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도 너무너무 뻔해요. 자, 보세요. 뒤쪽에 산맥이 있고 이렇게 내리막이 있어서 바다 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해양을 통해서 무역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여기에 항구를 만들고요. 그 옆에 있는 몬주익, 우리 몬주익 영웅 황영조라는 사람이 있죠. 몬주익이라고 하는 산은 Jewish, 그러니까 유태인의 산이라는 뜻인데, 이 산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다 쪽에서 보면 수직으로 가까워오르는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몬주익 산 위에, 이거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 좋으네요. 몬주익 산 위에 이게 뭐냐면, 지금은 민간의 양도가 됐는데 제가 바르셀로나에 살던 한 9년 전만 해도 여기에 실제로 꽈르텔, 그러니까 군 부대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여기 미라도르 데 몬주익 여기 있는 데가 포대가, 지금 포대가 있는 모양이죠. 이 성곽에서 대포를 쏘면 바르셀로나 항구가 보호가 됩니다. 여기까지 바르셀로나 항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로마 시대의 성벽이 있어요. 오늘 로마 시대 성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로마 시대 성벽을 실제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성벽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시설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마칠까요? 여기 로마 성벽이 보이세요? 제 눈엔 보이는데. 로마 성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우스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서 바다 쪽은 약간 특별하게 볼록 튀어나온 문이 있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로마 성벽입니다. 기원 후 300년경에 지어졌고요. 물론 지금의 모습처럼 계속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 초에 바르셀로나는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성당 앞에 광장 있죠? 플라사 노바라고 불리는 광장이 있는데, 플라사 노바가 무슨 뜻이겠어요? 노바, 누에바. 카탈루냐 말로는 노바라고 하고, 만약에 스페인 말로 하자면 누에바라고 라는 뜻일 텐데, 새로운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광장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고딕도시를 지금 보면 고딕도시 낭만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옛날 고딕도시는 정말 인류가 살기에는 최악의 주거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사 노바 쪽에서 보면 대성당의 정면을 볼 수 있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플라사 노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성당의 인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동그란 곳을 이렇게 따라가자면 커다란 길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모두 다 1800년대 후반에 지어진 길이에요. 긴 이 뚝쭉 통과하는 길은요. 여기 구도심, 그러니까 로마 시대 성벽이 있을 때, 로마 시대 성벽은 원래 경사가 없으면 십자형 길을 2개 놓고 시작하거든요. 동서방향으로의 길이 여기 꼬불꼬불한 길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스페인에서 콜 길이라고 부르는 이 길이 하나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이 길이 있습니다. 이 원형 성벽의 중심을 십자 모양으로 지나고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대 성곽, 그리고 로마 시대 성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데쿠마누스 그리고 까르두스라고 불리는 2개의 십자 교차 체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긴 길은 뭔가요? 나중에 이제 디젤 자동차도 나오고 나중에 마차들도 이 구도심이라고 하는, 사실상 성곽이 방어의 목적이었는데 방어의 목적이 없어졌잖아요. 바깥으로 성곽이 다시 생기니까. 자기네들 다 자기네 자국민이 안에도 살고 밖에도 사는데 성곽이 무슨 방어의 목적이겠어요. 그때부터 성곽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와, 이거 라이브로 하니까 아주 좋은데요. 인터넷을 틀어놓고 하니까
옛날에 이 성곽을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곽에 붙여서 다들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오늘날 무슨 디젤 기관으로 만들어지는 산업 생산, 어떤 건설 기계들이 없었을 때는 돌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비싼 건축 재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땅을 파면 집을 지을 만한 커다란 돌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곽에 건물을 어떻게 짓고 있었느냐면, 이건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 말씀드려야겠네요. 잠깐 기다리셔요.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이 아까 보셨던 이 성곽, 그 성곽의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성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양을 기억해 두세요. 높이 차이가 이 밑에 커다란 아치가 한 5m쯤 되는 아치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졌죠. 제가 아까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이게 아주 진짜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바르셀로나 관광을 훨씬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바르셀로나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이곳에. 왜냐하면 지금 대성당이 있는 그 위치에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게 바르셀로나 코르세노들라 산맥 떠나서 바닷가에, 사람 살기 좋은 바닷가에서 제일 높은 곳이 지금 대성당 있는 위치거든요. 높은 곳은 방어에도 유리하고 바깥을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외적의 침입도 볼 수 있고, 당연히 사람은 그 주위에 모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건축도시 조경 과목이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학과가. 근데 실은 건축과 도시와 조경은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지형이 이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그 지형이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 살게 만들고 그런 거죠. 여튼 이곳에 성곽이 짓기 전에 이 그라운드 제로, 레벨 0인 제로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레벨 제로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300년, 기원 후 300년경에 이민족의 침입을 쫙 가서 여기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 바르셀로나에 제발 성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은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무라야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성곽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밑에 아치, 5m짜리 아치를 제가 집중해서 한번 쳐다보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날에는 뭐 로켓 쏘고 대포 쏘고 뭐 이런 데에서는 성을 높게 짓는다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성이라고 하면 대포를 여기서 쏘면 이렇게 넘어가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나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투석,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할 때는 바깥에보다 안쪽, 성 안쪽이 위치가 높은 것이 중요했어요. 위치가 높은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야지 위에서 아래를 보고 활을 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을 쏠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져도 훨씬 더 멀리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성곽을 기준으로, 아까 보셨던 이 성곽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원래 높이가 같았는데 안쪽의 방어를 위해서 땅을 인위적으로 안쪽 땅을 5m 높입니다. 바깥에랑 안이랑 원래 높이가 똑같은 그냥 늪지대였는데 여기 안에를 5m 높여요. 자, 5m 높였죠? 그러면 공격하기도 좋고 방어하기도 좋고 사람들 들어오기도 힘들고, 우리가 바르셀로나 이 성곽을 지금 관광으로 가서 통과할 때 보면 5m를 이렇게 언덕배기를 올라간다는 걸 몸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m라는 높이는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지형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재밌느냐? 자,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 장면, 여기가 플라사 델 레이, 왕의 광장. 이 성의 건너편에 가면 왕의 광장이거든요. 플라사 델 레이 광장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요 뒤에 있는 게 플라사 델 레이 광장입니다. 근데 플라사 델 레이 광장은 졸지에 순식간에
높이가 5m 높아진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사람 살던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땅 밑에 있죠. 그 밑에 나중에 이거 제가 녹화해서 올릴게요. 용희 씨인가요? 김용희 씨인가 지금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당연히 다시 볼 수 있게 올려드릴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5m를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긴 했지만 그 도로의 폭, 건물의 뭐 기초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자기, 로마 시대의 이 바닥의 모자이크 타일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바닥의 모자이크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살아있는 채로 5m를 올려버렸으니 지금 가면 이 바르셀로나 도심 안에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도시 5m가 굉장히 큰 도시가 밑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사 델 레이, 왕의 광장, 이 왕의 광장이라는 이곳에 가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벌써 여행 팁을 드리는 겁니다. 무바 센트랄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무바 센트랄. 이 무바 센트랄로 이렇게 들어가면 스페인 사람들 아주 진짜 박물관, 이 전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람인 거, 위트들 있는 것 같아요. 무바 센트랄에 들어가서 입장료를 내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보통은 1층이라고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에 그 층수 나오는 위치에 2020년 올해 연도가 딱 나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900년, 1800년, 1700년 쭈쭈쭈쭈쭈쭈 그래서 밑으로 가면 300년으로 돌아가요. 300년은 이 바르셀로나의 로마 성곽이 지어지면서 이 밑에 있는 도시 전체가 박제된 그 해로 돌아가는 거죠. 그 밑에 가면 이게 풍화를 받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땅 밑에 놓인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딱 하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순식간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묻혀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을 한창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무바로 들어가면 왜 여기가 입구가 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쪽의 부분은, 자, 지도를 볼까요? 지금 왜 일로 들어가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위쪽 부분도 다 원래 도시가 살아있겠지만 위에 부분은 사적인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밑에를 막 팔 수는 없으니까 지금 플라사 델 레이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이 지하 도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되게 재밌죠? 김은찬 씨, 김은찬 씨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아주 고맙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이 리액션이 없는 것이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지하에 박제된 도시, 그리고 로마 시대의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2가지, 3가지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은 플라사 델 레이, 이 로마 시대의 성곽을 볼 수 있는 플라사 델 레이에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이건 아주 고급 정보인데 바르셀로나에서 석사 과정을 했다고 그래도 이 과정 모릅니다. 박사 정도는 가야지 알 수 있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성벽이 앞으로 돌출도 되어 있고 아치가 막 겹쳐 있고 이 사람들 이렇게 픽처레스크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보이는 이런 미학을 좋아했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 도시는 굉장히 큰 돈이 매달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과 부동산이 매달려 있다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치열한 이권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 아치가 겹쳐져 있는 것은 스페인어로는 안바라고 그러는데 안바. 스페인 건축가들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박사과정 갔을 때 배웠으니까. 안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0년, 700년경에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도시의
건축도시 법규입니다. 그 법규가 뭐냐면 이 성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곽이 이미 방어의 목적이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 로마 성곽에 이렇게 탑이 있었던 위치가 다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탑이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구조물을 부숴버리고 새로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벽을 하나 짓는데도 돈이 드니까. 그래서 암바라고 하는 그 건축 법규가 뭐였냐면 이 성곽을 중심으로 이 성곽에 이제 더 이상 방어의 목적이 없으니까 성곽을 중심으로 안과 바깥에 이 성곽에 부착해서 건물을 지어도 좋다. 개딱지, 그 개의 등딱지 위에 막 조가비 같은 것이 막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에 건물이 따다다다다닥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늘에서 보면 다른 부분하고 달리 이 부분만 성곽이 보이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탑이 보이네요. 이 위치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탑 바깥에 사람들이 붙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 지금 지적도나 이런 것을 끊어보면 이 건물 안에 로마 성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로마 성벽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지도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아, 나만 보고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나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리액션 아니 뭔가 반응을 주시니까 환영 공유가 안 된다고요? 난 되고 있는데? 이상한데? 지금 화면이 안 보이셔요? 자, 다시 한번. 지금 화면이 안 보이셔요? 어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하나 둘. 보여요? 다행이다. 나도 뭐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긴장했어요. 로마 성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로마 성곽의 탑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로마 성곽이 안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로마 성곽에 탑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산펠리페 네리라고 하는 수도원 정도 급이 되는 지금은 학교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 성곽이니까 이게 로마 성곽의 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안에는 그 탑이 편입되어 있죠. 로마 성곽이 그 안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여기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로마 성곽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로마 성곽을 오늘날의 가치로 다시 눈에 보이게 만들고 오늘날의 가치로 다시 한번 그것을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성곽이 이미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곽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 아셔요? 이 부분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제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로마 성곽이 있죠? 로마 성곽에 5m, 이 로마 성곽 안쪽은 5m 위에고 로마 성곽 바깥에는 5m 밑이에요, 땅이. 로마 성곽은 5m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5m 바깥입니다. 그런데 성곽은 이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곽의 두께. 이 성곽에 구멍 하나만 뚫면 그 성곽 안을 자기가 창고로 쓰든 뭘로든 쓰는 거거든요. 이 성곽의 두께 안을. 그러니까 지적도를 지금 제가 그 누구도 이 연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에서 한 이 연구가
이걸 찾는 나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연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지적도, 오늘날의 지적도, 시청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의 지적도를 보면 이 성곽 안쪽이라고 유추되는 5m 위에 있는 집의 지적도를 그리죠. 정확하게. 나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리고 이 성 바깥에 있는 집의 지적도를 그리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른 레이어로 딱 겹쳐보면 어떤 위에서 봤을 때 이 수직적인 이 영역은 위에 집과 아래 집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겹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 성곽입니다. 그래서 로마 성곽을 위에 있는 사람이 쓰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구조가 복잡하죠. 그 집의 위에 집이 이 위에를 쓰고 있고 아랫집은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 지도상에 보면 지금 바르셀로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건축가로서 이 안에 로마 성곽이 있구나. 로마 성곽의 위치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이 로마 성곽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벽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이것이 아우텐티코, 그러니까 진짜 로마의 성곽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이 지적도를 통해서 이 도면 위에서 그것을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 그것을 그려보면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랫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은 토지의 소유가 복잡한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바가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이 로마 성곽에는 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성곽에는 탑들이 있거든요. 확대해서 가서 보죠. 확대. 보세요. 이게 로마 성곽의 일반적인 거리예요. 활이나 투석 같은 걸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겠죠. 방어용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탑들이 여기 보세요. 이거 분명히 옛날 탑이에요. 크기상, 위치상 그렇죠. 여기 탑이 있고 건물 안에 편입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뭘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도 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로마 성곽의 탑이었겠죠. 근데 이 탑과 탑 사이를 안바라고 하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건축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탑과 탑 사이를 아치로 채우면 그 공간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 탑과 탑 사이 공간을 아치로 이렇게 채우면 위에 쪽에서 그 아치 위에를 사용할 수 있고 아랫집이 그 아치 아래쪽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은 건축가들이 건축과 도시 역사, 특히나 바르셀로나처럼 역사 도시 안에서 뭔가 개입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축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벽이 진짜 중요한 벽인지, 왜냐하면 2000년간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아니면 이걸 그냥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냥 내가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려도 되는 것인지, 한번 부시고 나면 그 공간, 그 역사, 그 연계성이라는 것은 파괴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 도시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있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아무도 안 가는 바르셀로나에서 건축가가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지점을 제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보세요. 바르셀로나 도시에서, 바르셀로나 밑에는 늪지대고 평평한 데였는데 어느 위치가 제일 높냐면 지금 대성당이 있는 이 위치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곳이 제일 높기 때문에 대성당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 가장 신성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대성당을 제일 높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서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전이 있었겠죠. 이 그리스 로마 도시가 있었던 옛날 구도심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다가 문헌으로 남겨져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어디 있지?
찾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신전 역시 아까 안바라고 말했던 로마 시절의 성벽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유화되었거든요. 2000년이 지나면서 누군가의 부동산이 되고 소유가 되고 넘기고 옛날에 이 동네에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대. 근데 어딘지는 몰라. 이렇게 전해져 있었던 거죠. 불과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제가 유럽권에서 얼마 안 됐다는 건 100년, 200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바르셀로나 대성당 있는 위치가 이 구도심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을 곳도 바로 이곳이죠. 지금 대성당의 뒤쪽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 대성당의 엉덩이가 보이죠? 뒷부분. 그리고 이게 갈 수 있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가게 되어 있네. 아, 구글 실망인데요. 여길 가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드릴게요. 템플로 아구스토 바르셀로나. 이 사진에 이 노래 한 곡하고 맞춰달라고. 정복기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 어제 노래하신 거 보고 집에서 하루 종일 노래 연습했어요. 근데 노래하기가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어디 있지? 문헌으로만 전해져 있었고 실제로는 그걸 찾을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상한 게 있다. 우리 집에 옛날 거대한 우리 집의 거실에서 보이는 이 뒤에 벽에 보면 옛날 코린티안 주두 같은 것이 보여. 도리아 양식 아니에요. 코린티아예요. 위에 코린티아가 맞을 거예요. 지금 더 확대된 코린티아 양식 맞네요. 이렇게 아칸서스 입이 나오니까요. 코린티아 양식 기둥이 건물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은 이걸 부셔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원래는 이게 자기 집 거실에 있었어요. 자기 집 거실의 한쪽 면의 벽이 이 높이가 10m, 20m쯤 되는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거대한 주두, 사람 몸통보다도 더 거대한 주두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건물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집의 일부의 그런 기둥이 장식이 보이고 그 밑에 우리 집도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딱딱딱딱 해서 헐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문헌으로 전해져 있었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고딕 도시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재미있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스페인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따라고나 대성당. 따라고나도 옛날에 따라고나 대성당에도 예전에 여기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있다고, 거기다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우구스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따라고나에도 우리 구도심 안에도 분명히 그리스 신전이 있다고, 그리스 로마 신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못 찾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랬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전이 지금 무슨 신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라고 지금은 제가 추정하는 그 신전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셔요? 따라고나 대성당의 지하 경당을 수리하다가 밑에서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신전의 기초들이 발견된 거예요. 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 로마가 기독교식으로 보면 이기오도거든요. 이기오도 신전을 헐고 그 위에 기독교 정신이 박힌 이 신전을 세운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두 번째로는 그리스 로마 신전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세워졌었던 그 위치가 여전히 기독교 신전, 그래서 절대자의 공간이 될 만한 바로 그곳이라는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위치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저거 발견한 사람 돈 많냐고요? 자기 땅이면 돈 받고 팔았겠죠. 자기 땅이면 돈 받고 팔았겠죠.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우리가 여행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 바르셀로나 여행도 바르셀로나가 로마 시대에 사람이 살던 곳이구나. 로마 시대에 사람이 살던 그 유적이 아니죠. 유적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주거지, 거주지 자체를 5m 순식간에 덮었구나. 이 밑에 있는 도시 전체, 로마 도시 전체가 그 모자이크와 그때 사용했던 집기와 그 도로폭과 그 건물들의 기초들이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그 밑에 순식간에 묻힌 그런 도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도 바르셀로나 여행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는 보통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바르셀로나 적어도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그 역사를 건축가들이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 자체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오늘 4가지 테마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4가지 테마로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말이 많아요. 생각보다 말이 많죠. 자, 오늘 마지막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대강 마칠게요. 하지만 책을 사러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테니 책 사러 오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책 팔이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의 프로젝트. 우리가 바르셀로나, 카탈루냐를 가장 대표하는 건축가라고 하면 오늘날에 카탈루냐를 가장 대표하는 건축가는 엘링 미라예스 모르세요? 엘링 미라예스? 엘링 미라예스라는 EMBT라고 불리는 EMBT라고 하는 엘링 미라예스랑 베네데타 다블리기에라고 하는 그 부부 건축가가 만든 그 건축 그 집단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서 여기에 산타 카텔리나 시장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화려해 보이는 산타 카텔리나 시장이에요. 그 화려해 보이는 산타 카텔리나 시장. 근데 산타 카텔리나 시장이 이 시장은 구도심인데 뭐가 이렇게 화려해? 이거 구도심에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도시를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카탈루냐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의 화려함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바르셀로나가 동서남북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 쪽이고 이게 바다 쪽입니다. 하지만 로마 성벽은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이 로마 성벽입니다. 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로마 성벽이에요. 로마 성벽 바깥에는 시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벽 안으로는 우리가 무르조아라고 부르죠. 무르조아. 부르조아가 뭐냐면 무르그가 성이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부르조아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계층이죠. 성 안으로는 왜 성 밖에 시장이 생기는지 아셔요? 성 밖에? 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더 생동감 있겠다. 왜 성 밖에 시장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이 법률상 어떤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상 이 성곽 안에는 죽은 동물은 이미 바깥에서 도축된 동물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도축된 고기,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는 고기는 이 성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곽 안에는 무조건 살아있는 양,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돼지를 먹었나 모르겠네. 돼지도 먹었겠죠. 살아있는 양, 소, 돼지가 들어와서 안에서 도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곽 안에서 정육점에서 파는 물고기, 물고기가 아니지. 성곽 안에 있는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무슨 뜻이죠? 이거 오늘 도축한 고기, 최상급. 그러니까 그 고기를 소비할 수 없는 사람, 그 최상급 고기를 소비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고기, 이미 도축된 고기, 며칠 지났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으려면 이 바르셀로나 성곽 바깥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곽 바깥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산자우마 광장인데요. 산자우마 광장에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커다란 성당이 있죠. 바실리카 데 산타 마리아 델 마르.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대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의 위계로 보자면 끝판왕입니다. 대성전, 제일 큰. 이 시내에 있는 여기가 대주교가 있는 곳이라 카테드랄이긴 한데 여기도 바실리카예요. 급으로 보자면. 카테드랄이라는 말이 성당의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테드랄은 성당의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당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카테드랄. 카테드랄이면서 바실리카일 수 있어요. 바실리카가 가장 큰 성당을 말하는 것이고 카테드랄은 뭐게요? 카테드라는 라틴어로 카테드라가 의자라는 뜻입니다. 의자. 그럼 카테드랄이라는 말은 의자가 있는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의자가 있는 성당이라는 게 뭐가, 의자가 있는 성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중요하죠. 의자가 있는 성당이라는 것은 주교가 와서 앉을 의자, 전례가 진행될 때 주교가 앉는 의자가 있는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테드랄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교가 앉는 좌석이 있는 성당. 주교자 성당이 카테드랄의 번역어고, 카테드랄은 바실리카 중에 주교의 의자가 있는 곳을 카테드랄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카테드랄은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들 알아듣으셨어요, 김은찬 씨. 규모를 말하는 건 바실리카급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카테드랄은 크기가 작더라도 주교가 앉을 의자가 있는 성당. 왜냐하면 여기가 왜 카테드랄이냐면 그 옆에 있는 게 팔라시오 데 오비스포, 그래서 주교궁.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주교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티칸에 있는 바실리카 데 산페드로가 왜 중요하겠어요? 그 성당이 뭐 미켈란젤로가 만든 성당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교황이 전례를 집전하는 의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와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성당은 바티칸에 있는 산피에트로 대성당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교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의 대표자라고 가톨릭에서는 얘기하는 교황님이죠. 교황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있는 곳이니까 그 위계가 있는 거죠. 잘 이해하셨죠? 내용을 좀 빠뜨렸어요. 여튼 이 바실리카 데 산타 마리아 델 마르, 그 성당 이름 자체에 마르라고 들어있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내륙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산타 마리아 델 마르 앞에까지가 바다였어요. 바다가 지도로 볼까요? 산타 마리아 델 마르 성당이 있고 옛날에 해안선이 여기까지 와요. 해안선이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성당이고 바닷가에 있는 성당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시장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구도심이라는 것은 굉장한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당 앞에 아니고서는 어디 전을 펼칠 데가 없거든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맞춰야지 되는데 제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죄송해요. 건축가들은 재미있게 보겠지만 건축가 아닌 사람들은 재미없겠죠. 자, 보세요. 지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바닷가 시장, 그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처음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플라사 데 산자우마에 있는 시장, 이 두 개의 시장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동네에서 남대문과 동대문을 연결해주는 길,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제일 많이 다닐 만한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 이름이 뭐였더라? 아르헨티나 길 아닌가? 가까이 가면 길 이름이 보이겠죠? 저도 지금 바르셀로나 떠난 지가 10년쯤 되니까 길 이름은 깜빡했는데 구도심의 그 도심의 구조로 봤을 때 산타마리아 델 마르하고 대성당을 연결하는 이 길이 이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제일 중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구도심은 산업화 시기 이후에 대량의 물자가 바닷가에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합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치료적인 개입을 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치료적인 개입을 해요. 보세요. 이 바닷가 쪽에서 산 쪽으로 거대한 길이 들어서죠.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긁어가고 있는 이 길 이름이 미아 라이에따나 길이라는 길이 바닷가에서 구도심을 꽝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까예 프린세사 이렇게 옆으로 통과하는 이 길도 이후에 놓인 길입니다. 이후에 놓인 길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이 구도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 구도심은 분명한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직선으로 길을 뚫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유기적인 건축, 유기적인 도시 개발 이런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아마 파괴라고 보셨을 것 같고, 근대 건축을 하시는 분은 구도심의 치료적인 개입, 꼭 필요한 치료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하려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산타마리아 델 마르, 바닷가 쪽, 그리고 바르셀로나 산타 에우랄리아 대성당.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지점, 영적으로 중요하든 상업적으로 중요하든 제일 두 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길이 미아 라이에따나라고 하는 신장로로 인해서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신장로를 끊고 있는 이 길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두 지역은 가장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 둘 사이에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이 지역이랑 이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친구였고 두 개의 시장을 연결하는 길이었는데 그 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이 둘을 완전히 고가도로나 고속도로처럼 두 지역을 완전히 이격시켜버리는 도로가 미아 라이에따나가 가운데 놓인 거죠. 그 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의 숨통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구도심이 쇠락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많은 건축가들이 이곳에 작업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셔요? 이곳에 작업할 때 도시를 이해하는 건축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여기 지금 엘링 미라예스의 산타 카텔리나 시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산타 카텔리나 시장 설명드릴게요. 산타 카텔리나 시장이 왜 그렇게 화려하고 야마띠보, 우리 스페인 말로는 야마띠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일으켜야지 되느냐면 대성당 앞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길 건너에 우리도 있어요. 일로 건너와 주세요. 바르셀로나의 제일 진지한 건축가들, 오스카 투스케츠마 이런 저도 존경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이 미아 라이에따나 주변으로 건축 작업을 할 때는 늘 뭘 고민하냐면 예전에 이 길 건너와 이 안쪽이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의 도시였는데 하나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두 개의 완전히 구분된 두 개의 동네가 돼서 예전이 갖고 있었던 이 동네가 갖고 있었던 그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슬픈 거죠. 건축가들은 카탈루냐를 이해하는 건축가들, 카탈루냐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축가들은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도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게 도시를 이해하는 건축가, 도시 건축가와
그냥 내 건물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채널을 왜 운영하냐면 바르셀로나 여행하실 분들 보라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는 건축과 도시 조경이 하나의 학과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도시의 형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기 지나가는 도로의 이 도로망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그 위치가 중요한 도시적인 지점을 점하고 있다면 이 하나의 건물, 왜냐면 내 건물 이거 하나로는 이 도시 전체를 뒤집을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죠. 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축물 여럿이 이 주변으로 생겨날 때 다시 한번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었던 이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었던 이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 그 상을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복기 목사님 지금 온라인 상태셔요? 목사님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겠다. 우리 그 성경 구절 어디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거 성경 어디예요? 히브리서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말을 갖고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건축과 다닐 때 레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생각하는 건축이 여기에 가까워요. 건축으로 바꿔볼게요. 건축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건축은 우리가 바라지만 그 상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머릿속에 상이 있는데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건축은 그것을 실상, 눈으로 보이게 하는 그 과정이 건축 설계의 과정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 건축물 하나가 그것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을 이 건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이 저는 건축이라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축이라는 테마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한테는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4가지 이야기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이미 목이 쉬었거든요. 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책은 팔아야지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되겠다. 다음에 또 해야지. 잠깐만요. 이 엄지척은 맨 마지막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끝날 때인데 들어오신 거예요? 자, 제가 그래도 책은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 자, 딴딴따단딴딴딴. 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 노래하고 맞추시나요? 원하시면 민주야, 아빠 보고 노래하라는데 노래할까? 그래, 너무 늦어서 노래하기 좀 그렇지. 여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설계 수업에 대한 강의는 오늘은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죠? 제가 목이 쉬었어요. 다음 주에 할까? 내일 또 할까?
실은 저는 지금도 이거 지금 대본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하는 거라 내일 하라고 그러면 내일 또 할 수도 있어요. 내일 원하시면 저 라이브 또 열어드릴게요. 김도영 씨가 이 책을 알아보시는구나. 이 책은 사실상 저보다 훨씬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건축학교에 특강을 진짜 많이 다니는데요. 이거 노래 꺼야겠다. 미안. 자, 노래가 두 개가 중복된 게 맞아요. 내가 하나를 끄고 하나를 켰어야 되는데 모든 노래를 끄겠습니다. 모든 노래를 껐죠? 네. 내일 원해요? 자, 그럼 노래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책 내일 팔을까요? 근데 오늘 오고 내일 못 오실 분이 오늘 판다고 했는데 이 책 갖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이 책 오늘 판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지금 라이브로 들어있는 분들 중에 책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 팔으려고 일부러 프로모션 이걸 남겨놓고 안 팔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박스 보이셔요? 여기 박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네오 책인데 제 생각에는 한 20권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0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반품된 거 말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라파엘 모네오의 건축 형태를 말하다 정품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20권이 마지막입니다. 저 원하시는 분은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오늘 실은 이 책을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을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혹 해갖고 이걸 다 사시겠지. 그러니까요. 그때 발견한 것 중에 90권 정도 중에 다 팔고 한 묶음 남아 있는 겁니다. 한 묶음. 실은 이 한 묶음은 그때 팔 수 있었는데 왜 안 팔았냐면 그 다음에 전화 와도 다 절판됐다고 했거든요. 제가 설계 수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정품 인증 설계 수업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축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설계 수업을 한 번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 설계 수업을 하게 되면 내 설계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 책을 읽어야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겠지 해서 제 설계 수업 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30권은 진짜 목숨 걸고 안 팔은 거예요. 이거는 제 진짜 나중에 내 학생들이 될 친구들을 위해서 완전히 꿈쳐놓고 전화와도 없어요 하고 안 팔았는데 이제 팔으려고요. 여튼 저도 장사는 안 해봐서 장사는 안 해봐서 그래 알았어. 아쉬우니까 저한테 오늘 지금 유튜브 아니면 페이스북 제가 이 라이브 중계한 이 게시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는 선착순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저한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다 하겠고 여기서 판매는 안 하고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가 이야기하고 10분 안에 오늘의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 권 줘보세요. 이민주 씨. 이 책의 본래 제목은 건축 형태를 말하다가 아닙니다. 근데 본래 책 제목은 건축에 있어서 자의성의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것은 라파엘 모네오라고 하는 건축가는 알고 계시죠? 라파엘 모네오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자신의 설계로 받았고요. 스페인에서는 서울대학교죠. 마드리드 공과대학, 바르셀로나 공과대학에서 건축 이론과의 학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마드리드 대학의 건축 이론과에 있다가 하버드 대학교 GSD 대학원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 학장도 오랜 시간 했죠. 그분이 자신의 건축 이론을 제일 처음에 써낸 굉장히 중요한 저작물이 뭐냐면 건축에서 유형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에서 유형의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하는 글을 써냈고, 나중에 마드리드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에 입회하면서 박사들, 건축 박사들을 건축과 예술 분야의 박사들을 앉혀놓고 강의에 스피치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건축에서 자의성의 개념에 관하여. 그리고 최근에 쓰고 계신 글이 뭐냐면 건축에서 필연성의 개념에 관하여예요. 건축의 유형, 자의성, 필연성이라는 것을 세 개를 합치면 이 모네오가 생각하는 건축의 일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이 세 개를 합쳐서 스릴로지, 세 개가 합쳐진 자기 건축의 그 개념의 완결판을 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내가 필연성에 관하여 다 쓰면 그거 내도록 허락해 줄게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설득해서 한국에만 먼저 나왔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이 책을 딱 보시더니 저 이 책 영어로 본 적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스페인에서도 책으로 안 나왔거든요. 제가 뭘 보고 번역했냐면 스페인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에 입회하면서 스피치했었던 비매품, 그거 뭐라고 그러죠? 프롬프터라고 그래요? 보고 읽으려고 만들어 놓은 카탈로그를 보고 번역했어요. 스페인에서도 이거 책으로 팔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네. 메시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차로 선생님, 메시지로 신청해 주세요. 네. 메시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재밌는 것은 스페인에서도 책으로 안 났는데 이 책이 세계 최초로 한국말로 출간됐어요. 진짜 완전 문화 강국 아니에요? 제가 세계 최초로 한국말로 출간됐어요. 영어본도 없고 스페인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파엘 모네오의 이 자의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은 제가 1000권 찍어냈는데요. 이 1000권을 읽은 사람은 한국 건축가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진짜 목숨 걸고 번역했거든요. 그 뒤에 부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설명이 알짜배기죠. 그거 제가 모네오 사무실에 2번 찾아가갖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모네오한테 이렇게 미리 텍스트도 안 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즉흥으로 물음을 주는데, 질문을 했는데 모네오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말한 걸 제가 녹음해 와서 그걸 풀어서 구슬집을 만든 셈이거든요. 뒤에 인터뷰를.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했었던 그 사람의 대답이 읽으면서 보니까 완전히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난 모네오가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도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라이브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할만하네요. 할만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화목으로 열든지 여튼 좀 열어볼게요. 다음번에 이 건축 형태를 말하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모네오가 어디에서 건축의 이 자의성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은 그 첫 장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실은 제가 이 책에 진짜 가장 감동한 부분이 이 첫 장이에요. 실은 모네오가 쓴 글도 아니에요. 지금 이 첫 장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사서에 이미, 비트루비우스면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사서에 이미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사서의 이 내용을 고전주의에 있는 사람은 고전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요? 네, 나중에 걱정하지 마셔요. 고전주의에 있는 사람은 고전적으로 해석하고, 라파엘 모네오는 라파엘 모네오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야기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가우디가 자신의 건축 노트에 쓴 관점도 모네오의 이 관점과 매우 유사해요. 자, 모네오가 이 말은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에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가 그 메이에스 아르테스 보자르 아트 센터거든요. 그 보자르 아트 센터의 박사인 사람 중에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사설을 안 읽은 사람, 건축서의 4권을 안 읽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줄 아는데 실은 여기 앉아 계신 박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사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흐트러뜨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드려 볼까요? 비트루비우스 건축사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스페인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한국말로도 보고 그랬는데 번역이 다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시 했어요. 한 코린트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이미 혼기가 찬 명문가의 규수였는데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녀의 장례식 뒤에 한 여종이 소녀가 생전에 사랑했던 포도주 잔과 찻잔을 바구니에 담아 책 어떻게 구입하냐고요? 이 라이브 끝나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세요. 찻잔을 바구니에 담아 그녀의 추도비 가장 높은 곳에 놓았다. 그리고 열린 바구니 속에 물건이 상할까 싶어서 그 위를 돌판으로 덮었다. 바구니가 놓인 곳은 아칸서스 나무 둥치였는데 봄이 되자 그 바구니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새로 난 줄기와 잎들로 무성해졌다. 새로 난 줄기들은 위편의 돌판으로 인해 각 모서리에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돌 말렸다. 우아하고 정대된 조각술로 아테네에서는 카타테크노스, 그리스 말로 카타테크노스는 기술이 최고 수준에 오른 장인을 뜻합니다. 불리던 칼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소녀의 추도비 앞을 지나다가 그 바구니와 가녀린 가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Hola, ¿qué tal, Cynthia? 그는 그 형태의 조합과 새로움에 매료되어 그 비례를 기준으로 삼은 모델의 영감을 받아 코린트식 기둥을 조각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장면이 지금 칼리마쿠스가 그 코린티안 주들을 창안한 사람, 코린티안 주들을 인벤트한 사람이 칼리마쿠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 로마를 저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완벽한 하늘나라의 수와 비례의 기준을 따라서 만든, 그러니까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한 수와 비례와 형태의 조합, 요소의 조합이라고 생각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규준이라는 거, 제가 번역한 말은 스페인어로는 노르마예요. 놈 있죠, 놈, 규칙. 규준이라는 건 준거해야 될 규칙.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도 반가워요, 신띠야. 이 규칙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초인에 가까운 이 지니어스들, 초인에 가까운 완벽한 장인들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갖고 온 것이고 그걸 변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거, 우리가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야 되는 규칙이다. 그걸 노르마라고 하는 노르마. 그런데 이 비트루비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 비트루비우스가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실은 이게 하늘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소녀가 죽었는데 너무 젊어서 죽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소녀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유리잔, 와인잔, 그리고 찻잔 이런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 소녀의 추도비 앞에 놓았어요. 우연히 그것을 그냥 바닥에 진흙판에 놓으면은 더러워지니까 아칸서스 나무가 잘라진 둥치에 놨는데 봄이 되니까 그 둥치에서 가녀린 잎사귀들이 나와서
타고 올라온 거죠. 더 타고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그 찻잔 바구니가 뒤집힐까봐 혹은 그 안에 무슨 생쥐 같은 놈이 들어가면 다 깨먹을 수 있잖아요. 그 위에를 돌판으로 덮어놨는데 그 돌판에 올라오던 나무가 부딪혀서 뱅글뱅글 돌아갔다는 거예요. 소용돌이 무늬로. 이 이야기는 코린티안 주두라고 하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의 4권, 네, 아무데나 다르면 돼요. 아, 페이스북 안 하셔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 라이브 한 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맥락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칼리마쿠스라고 하는 초인에 가까운 천재가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이다, 창안했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모네오는 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그 안에는 기하학적인 준거를 갖고 있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바구니. 우리가 바구니를 기하학적으로 안 만드는 게 더 만들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바구니라는 것은 이렇게 짜서 만들면 기하학적으로 원통이 되죠. 원통. 그 바구니라는 것의 재료가 갖고 있는 탄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통이 돼요. 그리고 그 위를 덮었었던 돌판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타일입니다. 타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코린티안 주두를 만들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 코린티안 주두라고 하는 형태는 이후 모네오의 말에 따르면 이후 전 세계에 지어지는 모든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고전을 따르고 있는 건축물의 70%가 이 코린티안 주두라는 주두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코린티안 주두라는 것은 하나의 발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성공한 발명품이에요. 최고 인기 있는 발명품이에요. 그리스 로마가 만들어낸 건축의 요소로 중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발명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네오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느냐면 이 코린티안 오더라는 것은 기하학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바구니와 돌판, 이것은 분명히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근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걸로 치자면 도릭, 이오니아, 이전에 있었던 다른 모든 주두들은 그 추상적인 원리를 역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코린티안 주두만 추상적인 원리를 벗어난 자의성. 이 책에 보면 제가 구분을 해서 했었는데 자의성, 임의성, 그리고 이벤투얼 뭐라고 할까 한국말로, 사건, 이벤트, 사건적으로 일어난 거, 한번 빵! 원하지 않았는데 팡! 하고 어떤 사건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전용한다고 하죠. 원래 있는 형태를 쭉 가지고 와서,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네요. 이제 그만해야지 되겠어요. 네, 오늘 라이브는 그럼 이쯤 마치고, 오늘 이 책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제 유튜브 채널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이 게시물에 답글 주셔도 되겠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아내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제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1시간 30분 한 거예요. 원래 오늘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이 많기는 진짜 많네요. 오늘 원래 준비한 것에 한 3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라이브가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은 시작입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친구분들, 이메일 좋아요. 잠깐만 기다리셔요. 잠깐만 기다리셔요. 그게 좋겠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이메일. 자, 하단 타이틀 키고
제가 제 이메일을 akitwinsoutlook.com akitwinsoutlook.com 오케이. 아이 밑에가 잘 안 보이네. 그러면 다시 하단 타이틀에 배경을 넣어서 outline, gradient, vertical. 이걸 줄이면 되겠구나. 네, 잠시만요. 됐다. 짠! 이 밑에 보이시죠? akitwins@outlook.com 됐어요. 여기로 자, 일괄하게 이 일괄 통일합시다.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셔도 당연히 되고요. 유튜브나 뭐 이런 게 더 편하시는 분은 여기 밑에 있는 akitwins@outlook.com 하면 제가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모든 정보, 그러니까 제 통장 번호, 가격, 뭐 주소, 그거에 답을 주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책은 한 20권 정도 돼요. 선착순으로 가능한 한 가장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20분이 넘으면 거기 찍혀 있는 그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쌍둥아빠의 명예를 걸고 제가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20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